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놓쳐도 금요일 이 시간 경제현장 오늘에서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지정을 피한 쿠팡의 김범석 의장, 그리고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사면 논란이 벌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슈의 중심이었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요 이슈를 토론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이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를 좀 골라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도 계셨던 최 의원, 그리고 경제계 원로이신 조동근 교수님. 첫 번째 주제를요, 대기업 총수제요, 대기업 기업 집단 제도. 여기서 총수를 지정하는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될 줄 알았는데 지정을 안 하고 기업을 총수로 지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지정했다. 빅뉴스였는데요. 최 의원님, 우선 이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고 어떤 제약이나 뭐 조건이 있습니까? 예. 그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그냥 요즘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의 계열사들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그게 5조 원 이상이면 공시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은 굉장히 자세한 기업에 대한 현황을 공시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공시 의무.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으면 그건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더 강한 또 규제나 여러 가지 또 법률에 대한 제약 요건을 좀 갖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쿠팡은 5조 원의 자산 총액 기준이 넘어서 이제 그 공시 의무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고. 근데 그 안에 그러면 기업 집단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총수라는 거를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동일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인. 이 동일인을 지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이 동일인을 기업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은 이제 이 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사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보고 그 사람의 인척으로 사촌, 혈족으로는 육촌까지 특수관계자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뭐 또는 보유한 회사가 있으면 그걸 다 신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다 판단해서 심사해서 계열사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집단을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동일인이 개인이 되면 그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 이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사익 편취 행위의 금지 대상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유용을 하게 되면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쿠팡의 경우에는 조동훈 교수님, 이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잖아요. 거의 그 실질적인 지분율이 의결권이 그 77% 가까운데. 이분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란 말이죠. 미국인 시티즌십인데 시민권인데 그래서 지정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한국계를 빼면은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뿌리가? 근데 뿌리는 아니죠. 사실은 미국계 뭐 한국인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죠. 미국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을 갖다 우리가 동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책임을 묻는 고삐를 갖다 이제 이게 줄 수 있는 이제 고삐가 이제 걸린 사람이 이제 동일인이 되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 어떻게 그걸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어렵죠. 그러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SOL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GM 같은 경우도
동일인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기업으로 예.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고 기업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게 일탈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시 집단이 이제 그러니까 5조하고 10조가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오픈 투 퍼블릭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알리는 것만큼은 견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남들이 아는데 속속들이 아는데 그러면은 속속들이 그걸 글쎄 공시 안 하면은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시 대상에 내면은 남들이 속속들이 안다. 그러니까 애널라이저라든지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네. 증시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이제 독일인을 우리가 이제 뭐 좀 지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런데 앞으로는 예. 이 동일인에 대한 그런 이제 지정의 효용이 예. 옛날 같지는 못할 거예요. 왜 효용이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국내 경제가 사실은 그냥 담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예컨대 네. 보면 공정거래법에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81년도. 네. 그다음에 이제 86년도에 이제 크게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글로벌 기업이 있었습니까? 글로벌 기업이 있었나요, 우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예. 그때 우리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경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집중까지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은 일반 집중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글로벌 기업인데 지금 개방이 그럼 다 돼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쟁하는 어떤 장 자체가 필드 자체 이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80년도, 85년도 국내 시각에서 만드는 공정거래법도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진화된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선 그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그러면 김범석 의장을 만약에 총수로 지정한다면 예.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쿠팡 쪽에서는 이제 이게 한미 FTA에서 있는 조항에 잘못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 한미 FTA 조항. 예. 왜냐하면은 미국인을 국내법에서 규율하려고 하다 보면 예. 이거는 호혜 원칙에 이제 위반된다라는 뭐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예. 공정위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고려해서 판단해서 이번에 지정을 안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세법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더라도 예.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실상의 경제 활동 국내에서 다 하는 사람이면 네. 국내 세법을 다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세법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형법상으로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예. 국내 형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도.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정거래법에서 이번에 이 동일인은 예. 좀 그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공정위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거든요. 외국인도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예, 예. 이런 그래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가 또 생길 거에 대비해서 그렇죠. 예.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세법상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김범석 의장이 가장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특수관계인 개인들, 친척들을 이렇게 범주를 한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내는 그렇죠. 건데 혈족으로 6촌, 인척으로 4촌. 인척으로.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외국인에 대해서 뭐 그런 범위를 줄인다거나 뭔가 이제 좀 제도 개선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교의 유용이나 이런 일감 몰아주기로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네. 것을 시장에 다 공개하면은 이게 함부로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이 됐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번에 상장하면서 공시가 됐고요. 거기서 까다롭게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만일 사적 편취 행위를 한다고 하면 예. 바로 주주들이 나서서 이거는 소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당장 김범석 의장한테는 그런 좀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굳이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 논란이 실효성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한 거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네. 근데 이제 제도 개선은 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네. 생각입니다. 뭐 사실 그 네이버가 이제 경쟁 관계에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이혜진 의장도 지분이 4%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도 지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약간 좀 억지 같아요. 이게 형식 논리는 뭐 이혜진 씨가 뭐 이렇게 동일인 됐는데 본인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내부 경영에서 손을 좀 띄고 자기는 약간 어드바이서 창립자로서 네. 창업자로서 대접을 받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고 직함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로 시작하죠. 글로벌 인베스터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뭐 경영에서 조금 이렇게 좀 깊숙이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냥 붙들어다가 동일인에 좀 앉혀놨는데 솔직히 지분도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네, 지분 줄였는데 지분은 왜 줄였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기한테 이롭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를 불이익을 감수했고 아마 사내 이사도 그 당시에 내려놨을 거예요, 자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어떤 질을 붙여갖고 자기는 이제 국내 경영보다도 큰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네이버도 그 개인이 아닌 그 기업을 갖다가 이제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조금 나스닥에 상장되면은요. 나스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쿠팡에서 한국에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 오해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 전반, 기업 집단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다는 재개의 요청도 있었는데 재개 요구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경련에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이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하는 제도 뭐 폐지하자라는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상장된 회사들은 굉장히 그 시장의 감시가 잘 돼 있다라고 지금 조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 이 회사기회 유용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뭐 몇십억 투자하고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 수조 원의 지금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공권력인 공정위의 그 힘을 이용해서 좀 그런 분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시장의 감시나 주주의 감시에 의해서 사적 자치에 의한 그런 시장 감시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단체에서 5군데에서 공식적으로 사면 요청을 했어요.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총수가 좀 뛰어야 되는데 이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시급하다. 조동 교수님은 계속 그런 주장을 좀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론 동향 봐도 한 70% 이상의 사면 또는 이제 형집행 정지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좀 뿌리를 좀 캐보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그 이재용 그 재판이 인공지능이 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거는 뭔가 정치 권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자장 그런 식으로 옛날에 불란서혁명 보면은 유명하잖아요. 국왕이 무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유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뭐예요? 그러면 뇌물수수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용 씨를 풀어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사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럼 지금은 3심 다 끝났잖아.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도 뇌물 공여 최순실 거기만큼은 3심이 끝났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 편하게 뭐 사면이 좀 뭐 거북하면은 형집행정지를 통해서라도 일단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이거는 사실 그 놓치는 순간 회복이 안 돼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한번 이제 따라 이제 추월당하고 나서 일본이 한국을 갖다 못 쫓아왔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변곡점이에요. 얼마 전에 뭐 그 겔싱어죠, 겔싱어. 그래서 인텔도 이제 파운더리에 들어오고 TSMC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요. 삼성전자보다. 그런 거 보고 조금 또 더군다나 바이든 보세요. 뭐 미국에서 패권을 뭐를 차지합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이고 그중에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합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려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조 교수님 지금 반도체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집행 정지로라도 해서 나와서 좀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진짜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영 능력이 별로 그렇게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솔직히 자신의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후속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게 다 연속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고 재판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앞에 사건에서 사면을 해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면 뒤에 재판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사법 체계상으로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권에서도 우리가 그 사법농단이라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 개입해서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계속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발목 잡는 일이다. 그냥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정당당하게 형기 다 채우고 또 후속 재판 제대로 다 받고 그러고 자기가 법적인 문제를 다 털어버린 다음에 다시 경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것들에 대해서 뭐 사면을 받고 또 재판 중에 계속 경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삼성전자의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법치주의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은 경쟁력의 약화로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면론을 이렇게 군부를 떼는 언론이나 이런 재계의 좀 모습이 너무 그 이재용 부회장을 좀 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그 판단을 하고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반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분리가 안 된다. 물론 이제 이정 좀 재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뭐 일단 이제 끝났죠. 또 하나는 이제 국정농단과 그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뇌물은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쪽으로 해서 불법 승계는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은 반도체의 어떤 기술자가 아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은 반도체는 뭡니까? 그 투자하는 어떤 라이트 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은 그 투자할 때 그 시기에 사람을 가둬갖고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속도와 의사결정의 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막아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또 확실하게 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도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죠. 그럼 인공지능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결국은 자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듯이 그 정치권의 어떤 세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판인데 그것이 만약에 틀렸다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빌미로 해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죽었다 하면 그 밥그릇이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세계에서도 이렇게 기업하고 그 경영진을 아직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총수 이꼴 기업이다라는 건데 이제 좀 그런 의식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걸 선언했어요. 자신이 이제 뭐 더 이상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솔직히 최고의 지금 초인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투자 의사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이거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우리는 지배 구조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오너냐 또는 전문 경영에 따라서 투자 결정하는 이 스타일과 이게 다르다. 그렇죠. 오너는 좀 길게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이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게 좀 제게서 늘 근데 하는 이제 제가 아까 아닐까요?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그런 경영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이 부재 시에도 삼성전자가 제대로 투자 의사결정 등을 잘 해서 유지되는 게 삼성전자의 장래에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 유리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과거에 이 기업인들의 사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뭐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기술자도 아니에요. 공학 박사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경영이라는 게 보면은 디테일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큰
그림, 그러니까 산 앞에 산을 갖다 볼 수 있고 그 앞에 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본능적인 또는 DNA로 타고나고 그런 걸지도 몰라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좁은 데 가둬놓고 넌 공학 박사도 아니고 반도체 기술은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 못해?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뭔가 범위를 좁히는 것 예. 이건 아닙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오너가 없죠. 하지만 거기는 이제 미국에는 전문 경영인이 정권을 휘둘러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영인은 뭐죠? 만약에 오너가 아니면은 예. 소위 바지 사장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이제 추월당한 것이 바로 바지 사장과 오너의 대결에서 바지 사장이 완패한 겁니다. 예, 예. 이건희 씨가 무슨 뭐 공학 박사입니까? 그분이. 네. 네. 그분이 반도체 설계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면요. 이병철 씨가 반도체를 뭘 합니까? 그분이 한 건 뭐냐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얘기를 갖다 인문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기여예요. 네. 그게 경영일지 몰라요, 보면. 우리 디테일에 들어가서 뭐 그럼 공학 박사 100명 갖다 앉혀놓고 예. 합리적으로 거기서 의사결정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요. 예. 의사결정은 독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너는 뭐 안 해도 남들이 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 다 없애고 다 네. 뭐 그야말로 집합체에다가 다 맡기면은 집단 지성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네. 기술적, 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최종 이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이 예. 전에도 사면이 아니요, 많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재판인데요. 예. 하나의 재판은 완전히 끝났죠. 조 교수님 말씀대로 국정농단의 국정농단은 뇌물 부분 횡령과 끝났고. 뇌물 사건은 끝났고요. 네. 이제 그 후속 작업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합병. 비율을 조작하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지금 후속 재판으로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재판이 겁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면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뭐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할 수는 예. 있다고 보지만 예. 그게 과연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 재판을 받는 그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가족이 경영하든 창업 뭐 그 오너 일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든 예. 전문 경영이든 경영하든 아무튼 경영을 잘할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오히려 기업에 자금으로 횡령하고 자신의 그 그룹 경영권 장악하기 위해서 뇌물 주고 감옥 간 상황인데 예. 이런 분을 다시 데리고 와서 꼭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네. 청와대에서도 현재로서는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이제 선을 뭐 거긴 그렇게 하겠죠. 그었는데. 자기네가 밀고 가고 예.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역사의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승계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대통령의 결재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예.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용도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뇌물죄, 그다음에 이제 뭐 분식 회계했는데 뇌물죄가 일단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백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백신 뭐 뭐 등등등.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힘을 다 모아야 되는데 네. 그럼 정부 그다음 뭐 하셨어? 백신도 못 구하고. 예, 그럼 예.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백신을 구할 수 있을 때 이종의 역할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슨 불법이고 뭐 뇌물이고 그거는 역사의 법정에서 보자고요. 역사의 법정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걸 뒤집을 수 없죠. 이미 판단 났으니까 3심에서까지. 네. 하지만은 그게 글쎄 그게 역사의 법정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묵시적인 네. 청탁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역사의 법정에서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반도체 필요하죠. 패권 경쟁은 너무 시급하고 참 이 사면 논란 조금은 네. 이 해답이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아주 소중한 미술품 거의 3조 원에 넘는 그렇죠. 이런 걸 하니까 좀 뭔가 조금 사면의 동정론이 좀 있는 듯했는데 예. 전혀 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12조 원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을 내지만 네. 어마어마한 많은 26조라는 상속 재산을 받기 때문에 내는 거죠. 마치 상속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만 내는 것처럼 얘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세율이 거죠. 높으니까 이제 많이 내는 거죠. 네. 만약에 세율이 낮거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상속 재산을 받아도 상속세를 또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데 이미 그 상속세율은 네. 솔직히 수십 년간 지금 저희가 유지해왔고 계속 낮춰온 겁니다. 오히려 박정희 시대 때는 뭐 70%까지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가는데 아직은 그걸 낮추자는 사회적 합의는
안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현행법에 따라 12조 원을 내는 거는 뭐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림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이 드러난 것이 2007년, 8년에 삼성 특검 때문입니다.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삼성의 수장고에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봤더니 그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삼성이 또 리움 박물관이라고 그 미술품을 이제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개인 소장인지 이게 그 재단의 박물관 소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속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꺼내서 누구 건이 뭐 이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미술품은 기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 삼성 입장에서 논란을 피하는 길이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마지막 그 당연히 납세할 세금마저도 자발적으로 내는 사회 환원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그 미화하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면 논란 상당히 계속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재산에 비례하는 벌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공을 띄우고 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참 좀 답답한 게 그 정치인들 보면은 화제가 될 만하면 일단 던지고 봐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의사, 이제 이재명 저기 지사죠, 경기지사, 네, 지사죠. 그래서 그 말이 맞다면은요. 이렇게 보자고요. 맥주나 담배 같은 거 몸에 좋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지불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팔아야 돼. 그렇잖아요. 맥주, 담배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것도 부자한테 한 200만 원 받고 길거리 노숙자 거저 주시라고요. 지금 어디 죄값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칙금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를 하더라도 죄값이 사람에 따라 다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갖다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금을 낸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응능 원칙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해요. 하지만 범칙금은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갖고 국가를 운영하듯이 범칙금 갖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횡단보도를 갖다 무단했어요. 건넜어. 그렇다면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만 원. 그러니까 교수님, 그 지금 아니죠. 이재명 지사의 이 재산 비례 벌금은 엉터리 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그럼요. 그럴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걸렸는데 되게 얕어. 저 사람은 뭐 도대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네.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프라이버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비밀로 붙여지는 건 맞고요. 관공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금 내는 사람만. 세금 받는 사람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는 너 이렇게 낮아? 너 세금도 왜 이렇게 낮지? 소득이 작죠. 하지만은 범칙금까지 통해서 너는 재산도 작고 소득도 작고 그러니까 이것만 내. 그것까지는 안 해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은 또 이렇게 좀 엉터리 주장이라고 보세요? 뭐 이제 일단은 뭐 몇 개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스위스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완전히 불합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그 제도가 되려면 더 앞단에 전제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이 다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소득과 재산이.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다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번치금을 낼 때마다 다 그걸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북유럽의 뭐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는 개인의 납세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납세 정보를.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고 세금 얼마 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국가가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마저도 공개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되면 이런 이제 그 재산 뭐 비례, 소득 비례 벌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재산 비례, 소득 비례 하는 나라들이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이제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단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재산 파악이. 그런데 이게 재산 비례 벌금 제도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좀 엉터리 주장을 하신 꼴이 됐네요. 아니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앞단에 이제 작업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요. 근데 그 앞단의 문제 결국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100%
파악하고 때로는 그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먼저 있어야만이 네. 이런 이제 벌금 제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런 논의 자체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엄청난 거죠. 정보 그러니까 취합 비용.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재산과 소득을 갖다가 가구 중심으로 한다 예. 하더라도 그 자체는 쉽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범칙은 뭔가 어떤 가벼운 규칙을 어긴 건데 예. 그 죄값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냐는 거예요. 신분마다, 예. 소득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툭 던지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포퓰리즘. 강하다 그거죠 보면.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횡단보도를 갖다가 무단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재벌 총수한테 한 100억을 뜯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뜯겠다는 게 좀 불합리하면은 그걸 부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징벌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징벌적으로. 왜 징벌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징벌적은 아니에요. 형평은 맞는데 징벌적인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 핵심 대기업 총수 지정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그리고 재산 비례 벌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입의 전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